우리의 교육, 우리의 미래에 대해 길을 보여주실 것만 같은 이분. 누구죠? 누구죠? 다시 한번 시작!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긴 무더위를 물리치면서 가을이 왔습니다. 제 나이 74입니다. 제 동료 작가들이 150명쯤 출발했는데 제 하나쯤 남아있습니다. 이 나이에 왜 교육 문제를 써야 했을까?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 배우신 대로 있었던 일 과거, 있는 일 현재, 있을 수 있는 일을 쓰는 것입니다. 이건 시제일 뿐이고 소설은 총체적인 인생에 대한 탐구다. 그래서 거기에 역사와 삶과 현실과 미래가 다 포괄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지 삼남만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소설의 소재와 주제가 될 수 있다. 작가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개인의 관심에 따라서, 개인의 의식과 인식에 따라서 그 선택은 자유로이 할 뿐이다. 작가 조정래라는 자는 민족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 이야기까지를 총체적으로 다 쓰고 싶은 욕심을 가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정글만리, 중국의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의 삶은 중국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정글만리로 썼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안 쓸 수가 없어서 교육의 문제까지를 쓰면서 우리 모두의 불행을 초래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작가의 말에 썼듯이 이 소재 또한 그전 소설처럼 20년 이상 세월을 묵혀서 머릿속에서 굴려서 문제점을 쌓아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는 앞으로 이금리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오셔서 들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여러분 제2의 생명인 자식들의 문제, 우리 전체의 문제, 우리 조국의 미래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교육의 문제가 다소라도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모든 작품은 작가의 머릿속에서 10년, 20년 녹익을 대로 녹익어 드디어 작품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 듣는데 조금 슬펐던 건, 그렇다면 선생님이 교육 문제도 10년, 20년 동안 계속 뇌리 속에 작품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인데, 그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교육 문제를 잘 해결해 나왔다면 선생님이 이 작품이 아닌 또 다른 작품을 쓰실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들을 중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보내면서 이 나라 교육 문제 이렇게 되면 안 돼. 바뀌어야 돼. 설마 바뀌겠지 했더니 저희 손자가 태어나서 지금 고1이 됐는데 100배 심각해져 가지고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소설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왜 망할 지경에 이르는가는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웃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교육은 그만큼 나라의 근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왜 이런 걸까요? 우리는 근대가 없이 현대를 만든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 봉건 왕조, 못난 것 때문에 나라 뺏겨버려서 36년 식민지 포강, 그리고 바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자마자 남과 북이 미소의 강점에 의해서 분할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한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 옮겨 심었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주입을 함으로써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야 자유야 하고 배워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6.15 하는 전쟁은 다 아시다시피 3년 동안에 300만 명이 죽은 1000만 명 이상 가족을 만들어낸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경제발전 오로지 잘 살기 위해서 온 국민이 총단결 12시간, 14시간 노동을 감수했던 그 세월 3년을 거쳐서 우리는 만불됐고 지금 3만 불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에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인격적 인간을 길러내는 것. 두 번째, 인화적 인간을 길러내는 것. 세 번째, 자립적 인간을 기르는 것입니다. 인격적 인간, 인간다운 인간, 품격을 갖춘 인간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인화.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므로써 나의 존중은 너에 붙어서고 너의 존중은 내가 함으로써 존재한다. 모두는 평등하다는 인화. 세 번째가 자립적 인간, 자기 성인이 돼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지식, 주입, 기능, 이것이 세 번째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빨리 잘 살게 해야 돼 하는 목적 하나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를 많이 버려버렸어요. 인성교육을 없애버렸어요. 무조건 공부 잘하는 놈이 최고야. 그렇게 해서 40년, 50년 거쳐다 보니까 남을 무조건 무시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내 세주 팔아먹고, 그래서 우리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해져서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간을 포기하고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잘 사는 것만 위해서 시달아와서 오늘이 됐고, 그리고 교육도 학부형도 학부모도 그리고 사회도 그게 연례에 휘말려 들면서 오늘의 교육의 황폐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죠? 일단 선생님께서 다룬 여러 가지 그 소설 내 문제들 중에 아무래도 사교육 얘기 짚지 않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0조 원이요? 예, 지금 교육이 문제인 것을 몇 가지만 시작하면, 첫 번째, 지금 사교육 재벌들이 강남에 엄청나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40조씩 들어가 버린 그 사교육비가 경제를 다시 투자해가지고 효과를 나타내는 경제 유발 효과는 20%밖에 없어요. 8조만 경제에 재투입되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려요. 뭘로? 부동산으로. 그 경제 침체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사교육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사교육 안 시킬 수 없다고 말하지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남들 새끼들 어떻게 하는데,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까지도 소설에서 놨는데 그 말조차도 또 귀에 안 들어갈 거예요. 모성은 애달퍼라. 안 되는 데를 알면서 계속 투입하는 거예요. 어머니 왜 웃으세요? 우리 모두의 슬픔이죠. 그리고 이 교육의 문제가 사교육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정책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교육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편법으로 한 가지 방법씩만 추가하다 보니까 내 새끼만 잘 돼야 돼, 내 새끼 잘못되면 큰일 나 하고 앞서가는 학부모들의 이기주의, 특히 엄마들의 이기주의, 선행교육은 전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OECD 34개국가 선진국가 중에서 주입식 암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일본과 한국밖에 없어요. 그 주입식 암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 원천 기술을 자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선진국 대회에 절대 갈 수 없는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창의적 교육이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만 가고 무한 경쟁해야 돼, 잘하는 놈이 최고야, 1등이 10,000명 내가 살린 나라, 그런 시대 없어요.
지금 바꿀 시점이다. 그리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 소설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있는데 왜 우리의 아이들은 주 7일 공부를 시키느냐, 이건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최소한 주 5일 학원제 아니면 주 6일 학원제라도 일단 만들자, 이런 식으로 뭔가 해결 방법이 있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편법만 나오는 거잖아요. 근본부터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두세 가지 방법이, 첫 번째, 교육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 아까 말한 주입식을 토론식으로 바꿔야 된다. 첫 번째 그겁니다. 두 번째,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사교육의 방법은 그걸 하더라도, 토론식으로 하더라도, 논술을 일상화하더라도 또 학원 보낼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학생 수가 35명입니다. 학생 수를 유럽식으로 20명으로 줄입니다. 그러면 선생들의 힘이 훨씬 덜어지죠. 그리고 그 선생들의 힘을 덜어서 써와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써라, 그 자리에서. 그래서 선생은 20명이니까 집에 돌아가서 전부 채점 미국식으로 유럽식으로 채점해서 문장 하나하나 고쳐서 거기다가 애들한테 돌려줘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 하면 사교육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소설에 썼잖아요. 2명의 애를 대안학교에 보내야 하는 부모가 3명을 보낸 교수한테 묻잖아요. 교수가 그랬죠. 맞다, 나도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 그래, 자식은 거칠같이 속을 낳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절제하고 자식이 갖춘 능력만큼을 인정하고 북돋아 줄 수 있는 부모, 그게 이성적인 부모지요. 아니, 모성은 정말 애달프고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소설에 썼잖아요. 부성과 모성의 차이를. 뜨거우면 아빠는 아들 머리 위에 올라가 버리는데 엄마는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고 죽어버려, 지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생명이 있는 이후에 계속 종족 보존이 되어 왔겠지요. 그것은 그것이고 공부를 시키는 데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다른 것이다. 그 이성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이성을 못 찾는 이유는 대한민국 교육이 아까 말한 대로 목적의식적으로 자립적 인간만을 만들기 위한 지식을 주입만 했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 인간의 개성이 무엇인지, 인간의 특성은 어떤 것이야 하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불행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의 비관 때문에 여러분, 연간 애들이 550명 정도 애들이 자살을 합니다. 하루에 1.5명이 죽어갑니다. 신문에 나는 것은 엄마를 죽이거나 아빠를 죽이거나 아주 폐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폐륜일 때 겨우 한 줄 두 줄 나고 해결책 다 덮어버린 채로 소설에 쓰면 그대로잖아요. 애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아보지도 못한 애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이 현실은, 그들을 죽인 건 누굽니까? 잘못된 국가제도, 그들의 공부를 강요한, 공부만 최고라고 말하는 부모, 그게 공범자입니다. 인간의 진가를 판단하고 그걸 복돋아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못, 그것은 경험이다, 또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부모의 정의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학대했으면 애들이 성적표가 때문에 연간 550명이 죽어가지고 지난 8년 동안에 죽은 애들의 숫자가 월남전쟁에 죽은 병사보다 더 많겠습니까? 이건 지옥입니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그걸 저는 이 세상 모두에게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소설을 지금 저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쓰려고 하면 3권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제시지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 소설의 기본 작법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대중을 가리키냐 해서 개몽소설이라고 매도를 해버립니다. 전 그래서 뒷부분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몇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사례들이 전부 행복으로 해결되지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불행한 사태들은 이미 있었던 신문에 보도된 사건들을 끌어들여서 설명을 예를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노력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도 절대로 해결 못할 게 없다는 이야기를 이 소설에 하고 싶었고, 그리고 학교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학교는 지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로 해결을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고, 학교가 해결되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근본적으로 교육 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교육 정책에 따라서 학교가 바뀌어야 하고, 학교가 바뀌면서 학교도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사회 체제 또한 같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감추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것이지 교육의 주체는 학생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학부모들이에요. 그들이 정부를 향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못 견디겠다. 제대로 좀 해봐라. 그러한 계기를, 조그만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소설을 쓴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을 해주신 분께서는 분명히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교사가 되기 이전부터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꼭 꿈을 이루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소설 쓴 대로 한 가지, 두 가지 이상의 특별한 재능들을 다 타고났습니다. 그게 창조주의 유리함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의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장애인들을 봐라. 그 불편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들의 교훈이다. 우리가 상한 몸 가지고 살면서 뭔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그건 비겁이고 치사한 거다. 그리고 운동선수를 봐라. 그들이 얼마나 극기의 노력을 하는 것인지. 인생 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글 쓰는 일, 그것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고 가장 잘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가장 한 생애를 바쳐서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재능이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할수록 행복해요.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그 재능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귀천을 따지지 말라. 네 좋아서 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걸 하면서 생의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책을 읽은 독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 작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생동감 있는 반응을 얻을 수 있으니까 바람직한 자리죠. 자식의 문제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우주의 존재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흔쾌한 해결적 방법이 없어서 아쉽고, 그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니까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기다려야 되겠죠. 학생들도 부모의 억압에 의해서 많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억압한다고 무조건 굴종하는 그런 가정 분위기가 되어서는 부모 자식 관계도 나빠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니까 대화해서 부모는 자식에게 괜찮아, 잘했다, 더 잘하면 돼 하고 용서하는, 포옹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학생은 항상 나의 따뜻한 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는 분이야 하는 신뢰를 가지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수십 차례에 걸쳐서 텔레비전 모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또 12월까지 계속되는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문제가 제기되는 그 시점이 바로 해결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문제가 이렇게 크게 거론된 일이 별로 없으니까 좋은 결과로 힘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